네, 안녕하세요. 홍종학입니다. 네, 2년 전에 경제기 스케치북을 시작을 했고요. 서민들을 위한 좋은 경제 방송이 되겠다는 다짐하에 시작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전해드렸던 얘기를 조금 한번 되돌아볼까 합니다.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하는 걸 보면은 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몇 가지 그때의 동영상 클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현재 지금 위기 상황이 70년대 이후 다섯 번째 위기로 볼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 또 이게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현재 5.4%의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나타난 강도로 표현할 만큼 심각한 그 서민 경제 문제이고, 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70년대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 성장할 때 뭐 인플레이션율이 15%다.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뭐 5%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15%면 명목으로는 20%를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지 않는 한 성장률도 그렇게 쫓아가고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때인데, 지금은 성장률이 3% 정도 되는데 인플레이션율이 뭐 5% 이렇게 넘어간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미국에서 보면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우리 시장통에 뭐 미국에 가면 웬만한 도시에 항상 메인스트리트가 있죠. 거기가 이제 번화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을 대변하는 월스트리트.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은 금융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전반을 무너뜨렸다. 뭐 이런 데서 월스트리트를 뭐 개혁하라 이런 운동도 있었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대 서민경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금융시장이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을 위주로 경제정책을 펴는 것과 서민경제를 주 목표로 해서 경제정책을 펴는 것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민경제 입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큰 폐해를 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위주로 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민경제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가? 제멋대로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인 거래 조건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노력과 관계없이 재산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줄어들고 소득이 늘고 줄고, 이건 시장 경제의 파괴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뭐 이게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독일이 히틀러 등장 이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을 했고, 1970년대에 중남미 국가들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우리 서민경제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어떤 가격은 따라서 오르고 어떤 가격은 안 오르는 거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득을 좌우하는 임금이다. 그래서 임금이 쫓아 올라갈 수 있는 임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임금도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만 오히려 또 안아야 되는 그런 기업도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지금
서민 경제 입장에서는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걸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됐으면 임금 인상 요구가 굉장히 강해질 거고요. 따라서 이제 사회적 갈등, 사회적 격변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1회 방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우리는 완전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좋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3%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2% 근처로 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변동성은 아직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가 2년 전에 걱정했던 대로 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임금은 오르지 않고 특히 서민 물가라고 하는 생활 물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급격하게 올랐다 하는 것을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나오다시피 지금 3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3.7%가 올랐고 근원 물가는 10.6%가 올랐고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물가는 16.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 소비자들은 16.4%만큼을 손해를 본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와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부의 큰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명목소득을 일정하게 얻는 분들은 이제 손해를 본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축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이제 그거를 쫓아오면 다행인데 이자율이 그걸 쫓아오지 못했고 임금이 그걸 쫓아오지 못했고 그래서 이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걱정했던 대로 정부에서는 서민 물가 안정보다는 이제 그 부동산 기업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다시 부추기기 뭐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하지만 이제 서민 물가 안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했던 대로 이제 현실화된 거죠. 제가 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중간에 이제 알기 쉬운 경제학 코너를 통해서 서민들의 물가도 잡고 그다음에 친환경 정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가격 정책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쉬운 정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 요금을 낮춰라. 그래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쓰는 사람들은 거의 부담 없이 이렇게 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에게는 이제 가격을 올리고 대신에 그들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국가 전체가 에너지 전환 국가로 가도록 촉진하면서 또 물가도 잡고 이런 정책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정책은 취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이제 2년 전에 제가 걱정했던 그대로가 이제 실현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렇게 기업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수출 대기업을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환율이 크게 뛰어올랐죠. 그러니까 환율이 뛰어오르다 보니까 지금 수입 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에게 심지어는 가장 생활 필수품인 그런
가격들이 지금 막 폭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모순적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건설 자재들이 굉장히 가격이 올랐고요. 그래서 건설 회사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또 손실이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금융을 통해서 자꾸 이 건설업을 지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건설 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 규제 완화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결국 우리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2년 전에 제가 걱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제 시작한 방송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한국 경제는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때 이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사정을 잘 모르니까 2년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섣부르게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그 투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지켜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와서 보니까 그렇게 피해를 업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제가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저기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바닷가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피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방송, 공정하게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경제 스케치북. 네, 지금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퍼펙트 스톰이 도대체 얼마나 큰 충격을 우리에게 줄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거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외환위기 당시에도 94년도 미국의 이자율 인상부터 시작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그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한국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당시로서는 몰랐었죠. 물론 몇 사람이 내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한국 경제 위기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5년 만에 다시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퍼펙트 스톰이니까 저기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에서부터 95년도까지 미국의 금리를 인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멕시코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한국에 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막 시작한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디부터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기 스리랑카가 지금 문제가 됐고 이태리는 지금 수상이 바뀌었고 지금 각국이 고금리와 그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율, 고인플레이션율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식량난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값은 높아지고 있고 이자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서민 경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선가부터 금융시장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이제 국가적인 위기로 이게 번지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저기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자를 올릴 것이라고 계속 예고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너무나 평안한 거죠. 퍼펙트 스톰이 저기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바닷가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피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은 위기 대응팀을 만들어야 된다.
가족은 가족 회의를 해야 되고, 기업은 물론이고, 경제단체도 물론이고, 시민단체도 물론이고, 하여튼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지금 위기 대응팀을 가동을 해야 될 때이다.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사람이 이것을 더 잘 대비할 것이고, 따라서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웃는 사람들이 생길 건데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제 스케치북.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연준의 점도표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 연준의 점도표라는 것이 뭐냐면 그 연준에서 공개시장위원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연준의 이사들이 자기 예상을 이렇게 점도표에 점을 찍습니다. 여기 점 하나하나가 여기 이제 점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2022년도에 연준의 이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이제 예상 연준 기금금리를 여기다 하나 찍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지금 거의 4% 가깝게요. 그러니까 3.8 정도 되겠죠. 3.8 정도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3.6 정도가 있고, 그 밑에 3.4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3.4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 3.4를 지금 연준의 이사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를 가게 되면 이분들이 더 높은 금리를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3.75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3.7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 연준의 이사들 중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 요 5명 이상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4% 이상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5명 이상이 되고, 따라서 2023년에 연준의 이자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에도 연준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는 한 2% 정도로 이제 2.5% 정도가 자연적인 연방 기금금리 이 수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연준의 예상입니다. 네, 2년 전 얘기 보셨나요? 연준이 3.5% 연방 기금금리를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5.5%입니다. 상한값이 5.5%에 와 있고요. 금년도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단 한 번도 이자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2년 전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그랬는데 뭐 퍼펙트 스톰 뭐 괜찮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우리가 그 퍼펙트 스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세계 경제가 이제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 부담을 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잠깐 이제 멈추게 되죠. 금리를 멈추고 그리고 6개월 혹은 1년 후부터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통상적인 거고요. 현재 지금 금리가 한 6개월 정도 5.5%라고 하는 상한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5% 이상 되는 그 금리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을 지금 금융시장에 안겨주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지금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이러저러한 사건이 터졌지만 다행히 그걸 이제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일시적으로 이제 모면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서 뭐 여기저기 난리가 나는 이런 정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일들은 지금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년 전에 제가 이제 다 비상대책 회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그때 준비를 했다면 조금 나아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어려웠을 건데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경제 현상을 바라볼 때 경제 이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때가 있거든요. 오늘 얘기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잘 안 다루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이만 민스키라고 하는 경제학자인데요. 이 경제학자가 이 금융 불안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하이만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이론을 보게 되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해지 금융, 두 번째는 투기 금융, 세 번째는 폰지 금융. 이게 이제 이 폰지 금융에서 오늘 주제를 따온 겁니다. 이게 뭐 이분이 그렇게 명명을 해서 그렇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해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금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소득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해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제 스케치북에서는 제가 몇 차례 이미 이제 그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DSR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DSR이 뭐 20, 30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득을 가지고 원리금 상환에 내 소득의 20 내지 30% 정도 가지고 이제 빚을 갚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정상적인 대출이고 우리가 그런 정도 대출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갖다 쓰고 그리고 이자 갚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지금 내가 원금을 갚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돈을 빌려서 어떤 자산을 샀을 때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저거 투자할 만하겠다 해서 돈을 빌렸을 때 그래서 소득을 가지고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갚는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투기금융이라고 민스키는 정의를 내린 거죠.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가 폰지 금융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으로는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빚을 얻어서 이자를 갚는 이런 상황. 빚을 얻어서 다시 빚을 갚고 그리고 또 만기가 오면 또 빚을 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민스키는 폰지 금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죠. 민스키는 이것을 이런 개인적인 금융을 경제 전체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가 왔다. 2008년도 경제 위기가 오면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여기저기 파산들 많이 하고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파산을 많이 했으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대부분 해지 금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금융기관이 그렇게 방만하게 돈 안 빌려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신용조사하고 너 원금 그다음에 대출을 얼마나 갚을 수 있어 이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래서 경제가 좀 좋아졌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저기 뭐 이자 잘 갚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다가 뭐 자산 가격도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야. 저 자산 팔아서 이제 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금융기관들은 수익을 많이 내고 이러는 거죠. 민스키는 바로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나빠지게 되면 폰지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전체가 돈을 벌어서 수익은 자꾸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스키는 이것을 이제 두 가지를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는 자산 가격하고 연결을 시키고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돈을 빌려서 자산을 사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을 사고, 이러니까 이제 이 가격들이 이제 막 오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품이 일으니까 그게 쫓아 들어와서 이제 그 이자만 갚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이제 투기 국면으로 경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맨스키가 얘기하기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온다거나 이렇게 위험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해치 금융이 투기 금융으로 전락하게 되고, 투기 금융이 폰지 금융으로 전락하게 되고, 경제 전체가 폰지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폰지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대출을 줄여야 되는 거고, 대출을 줄이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이 없으니까 자산 가격이 폭락한다. 이것을 이제 민스키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민스키 모멘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민스키의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민스키의 얘기는 놀랍게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이 너무나 뻔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런 건데요. 뻔히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를 똑같은 함정에 또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이런다는 거죠. 이 정책 당국자들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마련하고, 그래 예금 보험도 만들고 중앙은행이 이제 최후의 보루가 되고 이러는데도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민스키는 이제 시장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행은 근본적으로 취약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은행은 단기 자금을 받아서 장기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금리 차를 이제 따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자는 갚으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는 다른 데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연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자는 소득으로 갚고, 그러니까 투기 금융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폰지 금융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손실이 발생하고, 그러면 대출을 줄일 때 이제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이런 국면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순간을 민스키 모멘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지금 한국 경제가 이 민스키 모멘트에 굉장히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 한국 경제가 민스키 모멘트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자를 올릴 때 세계 경제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취약한 경제 혹은 취약한 부분부터 지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수상이 세금 좀 깎아준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상황에 저게 맞는 얘기야? 그러면은 저 국가부채를 감당을 못할 건데 해서 이제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그래서 수상이 물러나고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됐었죠. 미국에서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무너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위험도 또 하나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텅텅 비고 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부실화됐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 우리 김진태 지사께서 금융시장을 잘 모르시니까 이건 그냥 그 전임 지사 잘못한 거 내가 좀 비판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큰 사단이 된 거죠. 그 정도로 한국의 금융시장은 굉장히 취약했고 정부가 부랴부랴 이제 그걸 막았는데 그런 취약한 그 요인들이 아직 국내 도처에 남아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한국 경제는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계부채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대출들을 해줘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들을 했고 그것을 저는 이제 약탈적 대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은행들은 금융회사들은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신 일반인들은 이제 주택 가격이 막 오르고 투자한 게 막 오르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오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를 줄이게 되고 뭐 파산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가 줄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도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은 어려우니까 자꾸 빚을 얻게 되고 그래서 자영업자 빚이 쌓이고 이게 이제 갚을 수 없는 돈을 자꾸 빌리다 보니까 경제는 사상 누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품은 자꾸 일고 왜냐하면 거품이 자꾸 이런 이유는 이제 돈을 정상적으로 벌 수 없으니까 투기를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가 투기를 불러오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뭐 심지어는 튤립 하나가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 최고급 자동차 한 대의 가격과 같은 뭐 그런 정도 6개의 말이 끄는 황금마차의 가격과 같아지는 그런 정도까지 이 네덜란드 경제가 갔었던 것이고요. 일본이 이제 1980년대 버블 경제라고 해서 그냥 끊임없이 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일본을 다 팔면 뭐 미국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가격이 됐는데 지금 한국이 자꾸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지금 이미 정상적인 상황을 넘어선 단계고 그걸 이제 폰지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폰지 금융 상황에서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미스키 모멘트가 와서 금융시장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이제 장기적으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계속 금융회사들은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모든 빚진 사람들은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이런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쭉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안겨진 어떤 숙명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원래 정상적인 대출을 해줘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은 20년 동안 이걸 주장을 해왔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통하지 않았고요. 그런 경고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DSR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러니까 이제 DSR 규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가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했다가는 무너지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연기시키고 그리고 무너지기 지금 일보 직전이니까 자꾸 이런저런 미봉책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 전세대출, 전세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 우리 자영업자들, 장사 안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지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빚을 줄여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기업들은 지금 괜찮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경고 신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의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자꾸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용평가 기관들이 사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이 고금리 시기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해서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경고하지 않는단 말이죠. 낮은 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도가 올려놨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이제 와서 등급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물건을 내놨는데 기업을 판다고 내놨지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기업 M&A 시장은 거의 마비가 된 상황이고 그렇게 커다란 한국에서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죠.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수없이 많은 그런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을 지어놨는데 지금 그게 그냥 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BF 부동산이 물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출들이 지금 부실화되어 있는데 이걸 해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그냥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길 지금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구조적으로 좋아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한국은 이미 놓여 있다. 그러니까 민스키가 얘기하는 대로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반복이 되는 건데 참 어리석게도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그걸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꼭 그런 위험을 겪고 큰 고통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개선을 하더라. 근데 개선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거품이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또 폰지 경제로 들어가고 폰지 경제로 들어가고. 뭐 저는 그것을 제가 그냥 목격한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계속적으로 건전하게 금융을 하자. 그리고 DSR 규제 천천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됐죠. 그런 얘기들은 이렇게 수익이 막 올라갈 때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물 들어올 때 돈 벌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경제는 뻥튀기가 된 것이고 한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도 한국 경제가 가장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 사태가 잘 지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거죠. 미국이 그 이자율을 올릴 때 94년서부터 이자율을 올려서 결국 우리가 97년도에 외환위기를 맞았다면 그러면 다시 또 그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경우를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는 거의 없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경제 관료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경제 관료들을 우리가 욕할 수도 없는 게 논의 자체가 없으니까 경제 관료들은 그런 위험 부담을 할 동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회에 가버넌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계속 드렸고요. 한국의 경우에 이제 비정상적인 것을 자꾸 정상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한 거죠. 23년도 2월 달 30회 주택가격 정상인가 동영상입니다. 주택가격 정상인가.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국이 지금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 있고요. 여기 한국이 지금 206. 특히 이제 그 중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여기 보시게 되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여기 이 별표들인데요. 이 별표들이 이제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여기 보면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대개 뭐 10%가 안 되는 이런 수준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뭐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그냥 변동금리 대출은 예외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78% 최고 수준이고요. 이 가계자산의 구성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한국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 밑에 있는 파란 게 자가 보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란 게 여기 한국을 보면 좀 독특하게 나와 있죠. 여기 두 번째 파란 게 요게 그 자가 보유, 자가 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 외의 부동산. 이 한국이 좀 이렇게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빨간 게 자동차고, 그 다음에 다른 뭐 귀중품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 주황색이 이게 금융자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맨 마지막이 지금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은 금융화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미국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은 이런 나라다. 그 다음에 소득 계층별 자가보유 주택자의 담보대출 비중 역시 마찬가지로 OECD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 여기 있죠. 한국은 고소득층의 그 담보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금융안정서 보고서를 보면요, 고소득층 비중이 높아서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00년도에는 우리가 1인 가구가 15.5%, 그리고 2인 가구가 19.1%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계속 바뀌어서 2021년도에 오면 1인 가구가 33.4%, 그리고 2인 가구가 28.3%. 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구 수가요, 2,100만 가구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지금 사실상은 이 2017년 이후에 인구가 거의 정체되거나 거의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구 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가구 수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그때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이 서울이고, 이게 이제 주택연구원에 가면 주택금융 통계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서울이 초록색이고 그 전국 평균이 여기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중간 정도의
그 집을 사는 때 어느 정도 내가 부담을 하느냐를 이렇게 LTV 47.9%, DTI 25.7%, 만기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대출, 요거에 이제 매월 상환액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LTV가 47.9%라고 하는 것은 집에 내가 50%만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그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는 것이 DTI가 25.7이니까 그 4분의 1 정도, 내 월급의 4분의 1 정도를 그걸 부담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100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서울의 경우에는 200이 넘어갔다는 거죠. 여기 200이 넘어갔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택 가격이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이것을 보는 것이 이것을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중간 주택 가격을 중간 소득으로 우리가 따져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6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내가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가 16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16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내 소득을 전부 주택 구입에 사용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더 올라가서 지금 18. 그리고 작년도에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18 수준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전국의 가격은 지금 7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데이터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KB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은행이기 때문에 샘플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자기네 아주 정확한 데이터죠.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아파트에 담보대출 받은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14년이 14배가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와 인천, 경기가 빨간색이고 인천이 파란색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씩 지금 수그러드는 거가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볼 때 앞에서 제가 이제 쭉 보여드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이 주택의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주택에다가 너무 많이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가격이 뛰어 올라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 우리 지금 소득으로는 살 수 없는 가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보유해서 내가 거기 살겠다 하는 이 수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주택을 사는 거죠. 그게 하나의 수요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주택이 굉장히 그 투자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지금 한국의 주택 가격은 우리 소득을 대비해서 보면 실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몇 가지 예외. 네. 작년 2월 달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택 가격은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 세계 경제 전체, 그다음에 각 부문마다 엄청난 압박들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경제가 얼마나 건전하게 운용을 해왔는가, 그걸 지금 심사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잘못된 금융 관행,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 관료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방만하게 왔고, 한국의 주택 가격은 저건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이 가격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가격이다.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질 수 없는 그런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저 주택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대출을 받아서는 원리금 상환에 서민들은 이제 뼈가 빠지도록 일해서 그걸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금융연구원이나 이 후속 그 연구 자료가 나온 것을 제가 이제 금년도에 소개시켜 드렸죠. 그래서 2년 전에 이미 이렇게 보면 이게 문제가 뻔히 보이는 건데,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업, 건설업, 여기 비중이 너무 높다. 그리고 대출도 너무 많이 됐다. 이거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이제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서민들에게는 가장 큰 폐해를 끼쳤는데, 뭐 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 내수는 살아나기 어렵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역시 그것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가속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경제를 운영하는 분들이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수출 기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연초에도 이제 뭐 이미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일본 경제가 잘 나간다. 저는 이런지하에 어떻게 한국 언론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 잘 안 할 텐데, 저는 뭐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죠. 하지만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쟁거리가 있는데 이런 논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일본 경제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리고 일본 쫓아가야 된다. 일본은 바로 국민이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국민들은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죠. 일본 국민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하고 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엔화가 지금 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금 폭락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신나서 지금 일본 가고 있지만 우리도 안심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제가 얘기하는 이 가버넌스 자체가 너무 일본하고 똑같다.
따라서 일본이 버블 경제가 꺼지고 나서 지금 30년째 저러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버블 경제가 지금 거의 최고조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지금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정책 당국이 이걸 더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 원화 가치를 계속 이제 저평가하도록 방만하게 이제 방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난 2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스톰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여전하고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저기가 지금 금리 인하가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어디선가 사단이 나지 않으면 저기 인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하한다는 것은 사단이 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대개 그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나서 사단이 날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기에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날 때쯤 돼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한국 경제는 항상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민들은 참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또 집값 뛴다고 하는데 또 이제 뒤쫓아가서 집을 사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도 또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그 대출을 받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그것대로 걱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 2년간 한국 경제를 억누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스케치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한국 경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생과 고령화죠. 이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국 경제는 성장하기 어려운 경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해결이 상대적으로 쉽겠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고 뭐 무너질 수 있는데 그 무너지더라도 중국 경제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뭐 잘만 하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한국은 그게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이제 한국에도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면을 잘 살리면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고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논의가 전혀 없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경제 스케치북은 외롭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를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2년 전에 이렇게 동영상들을 보다 보니까요, 저도 재밌었고요. 그때 이런 좋은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구나. 그런 것을 또 저도 다시 한번 또 그 기억을 되살리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그 방송해드렸던 좋은 자료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2주년 특집으로 옛날 동영상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또 최근의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